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영 계획이나 재정 상황 같은 거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 얼마나 투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가끔 회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랑 관련된 어쩌면 많은 분들 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법적 사안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아주 따끈따끈한 판결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5도 2059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근로자 참여법 이렇게 부르죠. 네, 이 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특히 사용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이거 왜 꼭 열어야만 하는가? 이고요. 둘째는 그럼 그 회의에서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한국 기업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법률 조항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판결의 배경, 그리고 이게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까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특별히 논의할 안건, 법에서 말하는 그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래도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꼭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 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죠.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의무 규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의무 규정이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정기회의라는 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시회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임시회의는 아시다시피 노사 양측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 열리는 회의죠. 반면에 이 정기회의는 그런 필요나 안건 유무,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주기, 즉 3개월마다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논의할 게 있든 없든 3개월이라는 시간만 딱 되면 무조건 만나야 한다. 이런 거네요. 마치 정기검진처럼요. 근데 왜 법원은 이렇게까지 정기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노사협의회라는 제도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노사협의회를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기구로 보고 있는 거죠. 상시적인 협의기구.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만나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이해를 높이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만 급하게 만나서는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정기회의는 바로 이런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시적인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단순히 회의를 연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그렇다면요, 이 의무적인 정기회의에서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특히 정보 제공 측면에서요.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사용자의 역할, 특히 그 정보 제공 의무는 이 판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근로자 참여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요.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하게라는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언급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 성실하게라는 말에 그런 깊은 뜻이. 네. 법에서 딱 명시한 사용자가 반드시 보고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과거엔 어땠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라는 거죠. 둘째는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이건 좀 더 단기적인 운영계획과 성과를 말하는 거고요. 셋째는 인력계획, 채용이라든지 배치, 교육훈련 같은 인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나 수익성 같은 회사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경영, 생산, 인력, 재정. 이건 거의 회사의 핵심 운영 상황 전반을 다 포괄하는 정보들인데요. 이걸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그것도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니, 와, 사용자의 정보 공개 의무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회의를 연다는 형식적인 의무를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법의 강력한 요구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법원은 왜 이렇게 정기회의 개최와 이 4가지 핵심 정보 보고를 중요하게 판단했을까요? 아까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의 좀 더 깊은 속내랄까?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네. 그 법원의 판단 근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역시 그 근로자 참여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이 2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근로자 사용자 어느 한쪽만 위한 게 아니라 노사가 서로 상생해서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노사 상생, 함께 성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생과 공동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가 안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결정이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적극적인 참여나 협력도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왜 특정 사업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지, 또 왜 인력 조정이 필요한지 같은 걸 알려면 당연히 경영 계획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서겠죠. 아, 그렇죠. 정보가 없으면 깜깜이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핵심 정보 보고 의무가 그냥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본 것이죠. 즉, 투명한 정보 공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협력이 불가능하고 이건 곧 근로자 참여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단순히 정보 전달 그 자체를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기반이 되고 그게 결국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법원이 염두에 둔 거네요. 정보 투명성이 노사 상생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시각이군요. 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면 사실상 그냥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 참여법은 아주 명확한 절차와 제재 수단을 다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권고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오, 제재까지요? 네, 우선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핵심 사항 있죠. 경영, 생산, 인력,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권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사용자는 이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법 제31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사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그냥 뭐 노력해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정보를 숨기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벌금 규정의 존재 자체가 이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아마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비밀 중에서도 정말 극히 민감한 정보라던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게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무의 내용부터 불이행 시 제재까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 2025 도 2059 판결이 나오게 된 실제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이 사건 2025도 2059 사건은요. 근로자 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그러니까 사용자 측 인물이죠. 이 피고인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결국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대로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설령 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들, 아까 말한 4가지죠. 이것들을 제대로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 회의도 안 열고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원심, 즉 하급심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3도 4678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핵심 근거는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냥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열었다고 판단한 거죠. 고의성이 인정됐군요. 네. 둘째는 피고인 측에서는 우리가 법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은 이런 원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상고 기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옳다,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거나 정기회의 개최 의무나 보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안건이 있든 없든 정기회의는 반드시 분기마다 열려야 하고 사용자는 경영, 생산, 인력, 재정 같은 주요 정보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대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사용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정기회의를 안 열고 보고 의무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이군요. 법조항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슬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다.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건 지속적인 소통 채널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용자는 이 정기회의에 그냥 참석만 하는 걸 넘어서 회사의 핵심 운영 정보, 즉 경영계획과 실적, 본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이라는 이 4가지 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는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기업 환경에서 노사 간의 정보 투명성,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법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법조항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요. 노사협의회가 더 이상 그냥 형식적인 회의체로만 기능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로자참여법이 본래 의도했던 바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판결과 오늘 나눈 정보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근로자이시거나 혹은 관리적 위치에 계실 텐데요. 아니면 한국의 기업 문화나 노사관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판결은 여러분의 직장 내 정보 투명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적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이런 정보는 노사협의회 혹은 근로자 대표와 공유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겐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사용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걸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고요. 결국 노사 양측 모두에게 관련된 중요한 정보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과연 모든 기업에서 저절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그럴까요? 글쎄요. 어쩌면 법적 의무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진정한 소통과 신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어쩌면 법 조항 이상의 무언가일 것입니다. 법 이상의 무언가. 네, 그건 아마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든지 열린 소통을 장려하는 리더십, 혹은 정보 공유를 통해 얻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법적 의무를 단순히 이거 지켜야 하는 규제,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노사 상생과 기업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